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오늘 하루 꼭 알아야 될 소식을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주말 뉴스들을 총정리하고 새로운 뉴스들을 미리 살펴보는 일석이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4.10 총선을 꼭 1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요 변수는 무엇일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면서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사실도 함께 드러나 파장이 거센데요. 국제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0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식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청취자분들께서 오늘은 어떤 하루이신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부터 월화수 사흘을 책임질 새로운 한 분 모셨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낮에는 거의 잠을 자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깨어 있으시네요. 제가 그 해 떠 있는 동안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최선을 그러니까요. 다해서. 예. 예. 다른 방송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내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이 됐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이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요. 뉴욕타임스 등 이제 미국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된 문건 이게 트위터, 텔레그램 이런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미군 합동참모본부가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와 미 국가안보국 NSA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한 100쪽 정도 되는 분량인데 지난 3월 초에 한 게임 채팅 플랫폼에 맨 먼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다음에 SNS 통해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출 문건에 따르면 NSA와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 공격 시기 이걸 파악해냈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특정 러시아 부대의 타격 일시 구체적인 목표물까지 매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당국에 전달해 왔어요. 현대전에서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도청 감청 활동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뿐만이 아니고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까지도 도감청을 해왔다. 이게 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웃긴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초강대국이 그 동맹이라고 맺어놓은 나라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동맹인데. 그러니까 동맹인데도 그렇고 저는 일단 이 내용들이 그 유통됐던 SNS들이 대부분 이제 게이머들이 쓰는 그런 SNS에 먼저 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진 파일 형태예요. 맞습니다. 뭔가 파일이나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사진 파일 형태로 미국의 그 중추가 되는 정보기관들의 정보가 다 취합되어 있는 보고서 형태가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영국이나 이스라엘 대표적인 우방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이 정보가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전 외에도 네. 뭐 중동의 정세라든지 그렇죠. 북한이나 이란의 뭐 핵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러시아 동향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가 이게 일단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이번 처음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고 뭐 스노든 다들 기억하실 그렇습니다. 테고 2014. 뭐 70년대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네.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CNN 보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하느냐 여기가 일단 한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이게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태도들도 동맹들에 대한 스파이질, 이게 뭐 첩자, 뭐 네. 이런 걸 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보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보아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내부 논의 과정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건 네. 굉장히 어찌 보면 서글픈 일입니다. 그 국가안보실이라는 곳에 그 보안의 이렇게 중요성이라는 건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네.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두 가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석상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도감청이 되었느냐. 아니면 회의를 한 이후에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끼리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감청이 된 것이겠느냐. 그런데 보면 이제 등장인물이 지금 그러니까 유출된 내용에는 3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위 관계자들은 3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성환 안보실장, 네. 또 외교비서관이었던 이문희 비서관,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렇게 3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3사람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회의석상이 도감청된 것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이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나누었던 얘기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무기 전략 자산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있었던 거는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 노출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잘 숨겨져 있어야 될 것들이었고 뭐 26일 날 이제 국빈 방문해서 그렇죠. 바이든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일종의 거래를 해야 될 그 네. 자산이 될 텐데 그렇죠. 이게 고스란히 다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서 패를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우리가 어찌됐든 협상력을 높이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좀 어이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야권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도감청을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네. 미국 이 정보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청와대에 계속 대통령실이 있었다면 이런 도감청이 가능했을까? 네. 이 여부도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물론 언급하신 대로 1970년대 뭐 박정희 정권 때도 도감청 때 논란이 크게 일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짓게 된 청와대 뭐 본관 같은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 같은 데도 특수 처리를 다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필름을 넣고 해가지고 본관은 도감청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설계가 된 것이고 지어진 것이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뭐 이 대통령 직무하는 뭐 여민일관이나 뭐 다른 국가 안보 관련 회의실도 어떤 특수한 처리가 돼 있고 도감청의 강한 뭐 물론 이제 도감청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이 보안 점검 이런 걸 네.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안전한 상황이었는데 또 보안상에서는. 근데 지난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네. 그때 지적이 돼 왔던 게 이거는 뭐 여권에서도 여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종섭 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5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 군 장성 출신이죠. 네. 지금은 국방부 청사 이건 대통령실 청사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네. 뭐 너무나 허술해 보인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재도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볼 때 도청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염려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었고 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도청 우려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또 그런 취지의 또 주장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도감청의 우려가 나왔던 상황인데 직접 이렇게 도감청 의혹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왜 나왔냐. 그리고 청와대에 나올 거면 이런 보안 문제 별 문제가 없게 제대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고 당시에도 인테리어 할 때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그리고 그 인부들도 뭐 신원조회가 된 것도 아니고 서약선장 받고 그냥 들어와서 일했고 네. 자재도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야권에서 후뚜루마뚜루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판이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실이 지금 옮겨간 용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미군 부대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전에서의 정보의 어떤 소중함이라는 건 뭐 여러 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에 청와대 벙커에서 진행되던 NSC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유출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미군 부대가 바로 근처에 있고 미군에서 전체적으로 합참해서 취합한 보고서 형태가 사진 파일로 돌아다니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는 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유출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지금 보여주는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이 높은 거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그렇죠.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거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고위 관계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속에 천불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될 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유출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응을 보여주는 모습도 단호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스노든 그 시기에 이게 메르켈 총리 통화 내용이 오픈됐을 그렇죠. 때 독일 메르켈 총리가 감히 어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단 말이에요.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저자세로 오히려 양해를 구했었고 네. 그때 공개됐던 내용들을 스스로 오픈하면서 이런 내용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네. 이건 독일 측의 단호한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독일이 어찌됐건 외교적으로 유럽 중추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 이어질 수 있을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제 26일 날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패를 다 드러내놓고 나가서 어떤 걸 얻어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그리고 가기 전에 이 문제 수습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오바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미국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도 동맹국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텐데 그런데 이거를 몰래 들여다봤다 이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한다. 이거 자존심이.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권 그 여당 지도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좀 악재를 차단하는데 좀 부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확인 먼저다. 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제3국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권 지도부는 이렇게 논란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항의에도 시원찮을 밤에 무슨 협의냐.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좀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과연 이게 미국만 이렇게 도감청을 시도하는 의혹이 나오는 것일까? 그럼 이 도감청에서의 뭐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하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의 도감청 이 가능성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안보실 관련된 대화만 도감청이 됐을까? 다른 사안들은 또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 무는 의구심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미국 가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라는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 경제 관련된 뭐 IRA나 네.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대통령실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가면 이런 얘기하자 저런 얘기하자 얘기가 네. 있었을 텐데 이게 이미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내 손에 쥔 패가 뭔지 다 보여주고 어떤 협상을 한다는 게 무슨 협상력이 있겠느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를 함에 있어서 좀 비굴하다, 굴욕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듣고 있는 이유들이 네. 이미 패가 다 까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만나니까 얻어오는 것은 없고 먼저 주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국가 안보,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럼요. 예, 네. 문제가 없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대응하기를 좀 당부를 하면서요.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소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가 오늘부터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회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 토론 결과 어떨까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민주당 의원 15명, 국민의힘 의원 11명, 비교섭단체 2명 이렇게 의원 28명이 발언대에 올라서 7분 정도 발언을 할 계획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토론에 앞서 이제 나왔던 국회 정개특위가 마련한 결의안 중심으로 의견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짚어드렸지만 네. 이걸 보면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네. 이게 이게 1안 그리고 2안이 소선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동형형 비례대표제 여기다가 개방 명부식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세 가지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지 비례대표제 어떻게 확대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어렵죠. 예.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혹시 정말 관심이 고평론가 밖에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박정우 기자 얼굴 빨개졌어요. 네. 저만 못 알아듣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현재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결국 내 배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선거에 내가 나갔을 때 공천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개개인의 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해요. 이 전원위원회라고는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몇 명씩 나와가지고 총 한 100명 정도가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는 건데 1인당 7분 발언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7분 안에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처음에는 보니까 7분하고 그다음에 4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작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네. 각 당 간에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요식행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정치권 취재를 해보면 고현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흔들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처음에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선거제 개혁보다는 네. 의원 정수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 정수 어떻게 줄이죠? 지역구는 빤한데. 비례대표 손대입니까? 비례대표 그러니까 지역구는 한 7석 정도가 인구로 따져보면 없어질 네. 수 있다. 아하. 거기다가 비례대표 23석을 줄여서 네. 30석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주에 의원들 만나가지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들 만나가지고 소선구제 얘기도 했다 그러고 네. 현재 여론이 또 안 좋으니까 의원 30명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좀 전략을 더 단단하게 소선구제 플러스 의원 정수 줄이는 얘기로 좀 모아서 가져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야권의 비판은 있어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시원찮을판에 어떻게 줄일 수가 있겠느냐. 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개혁의 방향인데 이걸 되돌리고 하자는 것은 이거는 정개특위 그리고 정치개혁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행사한 이 한 표가 정작 그 국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일 텐데 의원수 줄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론의 향방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은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에 반갑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69시간 그 노동시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민들에게 더 안 좋은 모습 비춰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연구원 박수영 원장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지만 우리가 과반 차지하려면 소선구제가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또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현준 평론가께서 나오시니까 문자가 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에게
오늘이 정말 반가운 월요일이네요. 아침 시간에 고현준 평론가 S본부 방송을 듣고 점심에는 KBS 일라디오 시사본부를 듣는데 오늘 반가운 고현준 평론가를 시사본부에서 뵙네요. 예. 크크 하시면서 시사본부 듣는 또 다른 재미가 생겼습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796님 감사합니다. PD께서 윈윈하는 차원에서 치킨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예,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서울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기흥휴게소 부근에서는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신갈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더 가서도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남이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 여파가 남아 역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 새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당해서 잠깐 귀국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조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만난 게 지난해 5월 이후 한 11개월 만이에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취재진이 많이 갔습니다. 네.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뭐 덕담, 뭐 안부만 주고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미국에서 강연한 내용이 참 좋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인사를 건넸고, 이낙연 전 대표는 4월에 남북 통일과 평화에 대한 뭐 대안 등을 담은 책을 낸 다음에 6월 독일 베를린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귀국한다. 이게 향후 계획을 소개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뭐 이 거기에 이제 동석했던 이병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수한 문상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고 서로 덕담을 나눈 자리였고, 뭐 부활절이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문상이 밀려가지고 배려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금방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분 정도 만났다는 거죠. 좀 짧았다고 보면 짧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뭐 조문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다만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어찌됐건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신 거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수많은 상상력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그 이른바 뭐 개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심점이 이낙연 전 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총선에서 역할이 있겠냐 없겠냐,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두 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총선이라는 것이 지금 딱 보니까 오늘이 만 1년 남았더라고요. 딱 1년. 그러니까 총선 선거전 들어가고 나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이게 개파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안배. 안배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중요할 것 같고, 뭐 서른 의원을 위시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낙연계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과반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많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팀이 아니라 쪼개지는 모양이 보인다면 그 또한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이르다. 사실 선거
남은 기간 1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정치권은 그렇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박정우 기자.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6월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가시했지 그때부터가 않습니까? 시작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후반기가 돼야 뭐 공천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후보를 선출할 것인지 네.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본 게임은 네. 시작 전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 김기현 대표의 어제 이 조문 메시지가 또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전 대표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덕담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른 당에서 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세를 좀 더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뭐 분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명성 경쟁도 볼 수 있고 이런 경쟁 관계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생각은 다른 당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메시지로 김기현 대표 메시지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낙연 대표 그 장인상 이후에 6월부터 펼쳐질 민주당 내부의 네. 정치 게임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스쿨존 음주 사고 이 문제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네. 공분이 많이 있는 소식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분도 공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죠. 네. 왜냐하면 어린 아이가 희생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가슴 아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전 둔산이라는 지역이 서울로 치면 뭐 대치동이다 뭐 이렇게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대낮에 벌어졌던 일이고 60대 남성이 어린아이 4명이 지나가는 그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것이고 이 중에 지금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한 배승하 양 사연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사고 있을 때 그 희생당한 어린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이 이름을 공개해달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사고가 나고 아이들 4명이 사고가 났는데 한 아이는 유명을 달리했고 나머지 3아이들은 다친 상태. 운전자의 상황을 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체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또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거 민식이법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식이법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숨진 이 당시 9세 김민식 군 사고로 만들어진 그런 법인데 네. 이것도 이제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을 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식이법 적용 뭐 이 여부도 중요해 보이지만 이걸 적용해서 과연 정말 가중처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좀 이 정도의 처벌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 1심에서 시정을 선고받은 건이 69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있어서 과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런 비판 우리 좀 법원이 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민식이법 얘기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법조항에서 뭐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윤창호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때 더욱더 처벌을 강하게 하는 이게 지금은 뭐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또 음주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온 국민의 모두 강한 처벌을 원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사건의 마지막도 함께 보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네. 그래야지 경각심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승하 양 뭐 유족들 같은 경우에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면서까지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사회에 빨리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분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입니다. 네,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국민 제한 2차 정체화 과제에서 도시 속도 제한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런 네. 관련된 도시 속도 제한 정책의 탄력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경우 제한 속도를 상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시간대별로 탄력 적용하는 그럼 안 되는데. 그런 방안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그 말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예. 구역인데 이걸 뭐 조건에 따라서 나누고 한다? 이건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편의에 따라서 보호한다는 건 보호가 아니겠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4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전망이 나왔습니까?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안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제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걸로 기재부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 7천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상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의 펑크가 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펑크 나는 돈을 메울 것이냐. 거냐. 그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정부는 미리 짠 세입 예산에 맞게 연간 지출 항목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 또 지출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올해 기획한 사업에는 좀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디서 줄일 것이냐 가지고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급하신 것처럼 유류세 인하 지금 저희가 유류세 인하된 금액으로 주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 달 지금 말에 끝나잖아요. 휘발유가 네. 25%, 경유 같은 경우가 37%씩 인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되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오릅니까? 이게 뭐 그렇죠. 네. 유류세는 확보되겠지만 국민들의 뭐 심정은 네.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네.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유류세가 복구된다고 하지만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좀 속 시원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속 답답한 뉴스로 마무리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 읽고 가겠습니다. 4266님께서요. 지금 라식 수술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안과에 와 있어요. 목욕탕 찜질방에서 안경 때문에 너무 불편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너무 설렙니다. 과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설렐 수 있지 않을까요? 네. 4651님께서 주셨습니다. 친정엄마랑 오전엔 고사리도 한 움큼 꺾고 맛난 점심도 먹고 볕이 잘 드는 밭에 앉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삼천포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풍경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왠지 사진 한 장 받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 밖에도 3253님, 6763님, 8007번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509번님께서 또 주셨어요. 고현준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힘든 월요일 달리 보면 선물 같은 하루겠죠. 멜로망스의 선물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꺾이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이 어떠한 곤란을 당해도 기력을 잃거나 낙담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불사신이라고 합니다. 불사신에서 불사는 아니 불자에 죽을 사자를 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뜻 외에도 아무리 때려도 다치지 아니하고 피도 나지 아니하는 특이하게 강한 몸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만화의 주인공은 불사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불사신과 유사한 표현으로 불사조가 있습니다. 불사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전설의 새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에 빠져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릅니다. 그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인 선수 못지않게 활약하는 불사조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사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 가운데 불사하다가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다 또는 죽음을 불사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다 같은 표현인데요. 이 경우에 불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아니 불자에 말씀 사자를 쓰는 것으로 사양하지 아니하다 또는 마다하지 아니하다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해 날은 다시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 서풍이 높은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원 영동의 양간지풍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부산 19도, 대전, 광주 21도, 대구 22도, 강릉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원 영동은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은 밤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점차 내려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 여부부터 조사하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한 검사 공천 시중 괴담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분석 결과 천공이 나타나는 장면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모든 날짜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지만 복원이 어려워 일부 누락된 시간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권총 살해를 예고하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게시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조금 그러니까요. 지치긴 하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가지고 네. 그래도 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소식들이 있네요. 네. 최근 몇 주 사이에 사실 우리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는데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하질 않나, 또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갑질을 견디다 못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 또 급기야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음료로 둔갑한 마약 또 등장해서 야 이건 또 뭐냐 했었는데요. 별개의 건들로 보이는 이 사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모두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물론 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지만 한 언론이 이것에 주목한 보도가 있어서 좀 다뤄보려고 골라봤는데요. 가장 먼저 3월 14일에 대치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에 괴로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고, 그로부터 한 보름쯤 뒤인 3월 29일 아파트 앞에서 여성이 납치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대치역 인근 학원가 여기서 마약 음료 시음회가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이 그걸 마셔버렸죠. 인근의 설릉역 쪽에서도 이 마약 음료 시음회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네. 이걸 지도로 놓고 보면은요, 거기에 원을 그렸을 때 설릉로 도곡로의 교차점, 여기가 한티역 쪽인데 이 한티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의 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경 1km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 이 강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뭐 학원, 네, 검찰, 뭐 법원, 검찰, 법원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권력도 중심이 될 수 있고, 저는 또 학군 생각났었고, 우리가 왜 또 똘똘한 한 채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어떠한 강남의 강남의 집 한 채 가져보기라든가, 강남 회사라도 하물며 강남 회사에 한번 취업해보기, 이런 식으로 부와 자본, 온갖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계층 상승을 말하는 상징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건들을 떼어내서 간략히 좀 보면 먼저 납치 살해 사건은 알고 보니까 그 코인 가상화폐와 연관된 사건이었죠. 예. 또 강남에서 이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좀 더 자본력이 있어 보이고 그만큼 투자자를 모으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마약음료 사건 하면 저도 이 사건을 좀 뉴스에서 몇 번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로 그런 음료를 먹겠냐, 학생들이 먹냐, 그리고 ADHD 음료를 실제로 먹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렇게 학군이 왕성한 곳에서는요. ADHD 약물 처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언젠가부터 이제 그 정신과에서 ADHD 성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든가 산만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강남, 송파, 서초 이렇게 강남 3구 또 노원구에서 ADHD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노원구도 서울에서 알아주는 학군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약물이나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에 비교적 거부감이 덜한 이런 학원과 대치동 문화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을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 갑을 관계잖아요. 맞습니다. 부당한 어떠한 단기 계약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사회학 전문가들은 네. 강남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특수한 신분 가치가 된 게 현실이고 물질주의나 과시주의가 더 심한 곳에서는 약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대범죄들 3건의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상징적인 이 강남이라는 그 도시의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 좀 그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부와 권력이 모여서 강남 불패 신화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뭐 경향신문 보도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양극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디에 살든 다 평등하게 균등하게 아무런 무슨 차별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정치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처럼 따뜻해지는 소식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당에 등장한 슈퍼맨 슈퍼걸 영상이 화제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지난 2일 오후에 경북 구미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식사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예. 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데요. 당시 영상을 제보한 식당 사장님은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쓰러진 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 눈도 흰자로 돌아가고 숨도 안 쉬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당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고. 예.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슈퍼맨, 슈퍼우먼이 등장합니다. 멀리 떨어진 창가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인데요. 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와서 여성이 쓰러진 사람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남성이 긴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요. 네.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면서 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또 고개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면서 둘이 2인 1조로 완전히 정말로 탁탁 착착 대응을 하는데요. 네. 누굽니까 이분들? 정체가 바로 이제 막 입직한 새내기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경북 김천경찰서 김도연 순경, 서울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신홍준 순경 이런 분들은 또 실명을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칭찬 릴레이 해야 됩니다. 네, 이분들이 말하기로 그냥 몸이 반응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네, 성공적으로 구해냈는데도 그 뒤로도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들한테도 사실은 긴장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면서 근무 중인 아닌 상황에도 일상 속에 항상 저희 경찰관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나 안심하고 일상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소식, 이 영상 되게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네네. 누리꾼들은 경찰청장 뭐 하십니까? 당장 인사 조치하세요. 에?
예, 올려달라. 승진 네, 어떠한 상을 달라. 네. 이런 얘기였고 응급처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 감사 인사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윤희근 청장이 이 방송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 그 경찰관들의 수고는 정말 이루 말할 네.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위 경찰관들하고 또 일선 그 경찰관들의 노고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맞아요. 각종 민원에.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사상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쓴 손흥민 선수가 이 골 장면도 정말 멋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저 이 골 영상만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침 모든 뉴스에서 그 오른발 가마차기로 포물선을 딱 그리면서 네. 정말 이 평가가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완벽한 궤적이었다. 이거 뭐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워낙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 선제골로 팀에게도 승리를 안겨줬는데 개인 통산 100호 골이죠. 당연히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 근데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까지 34명만 이룬 대기록이니까요. 예.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에 7년 6개월 26일. 네. 예, 그러니까 2,765일 만에 이뤄낸 기록입니다.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100골 중에 왼발 득점이 41골이나 된다고 해요. 오, 그래요. 40%가 넘는 건데 주발이 원래 오른발이니까 오른발로 양발을 다 쓰는. 네, 그렇죠. 나머지 4골이 헤딩이었고 네. 이렇게 유럽 최고 무대에서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네. 결정력을 발휘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이로써 매튜 르테시에와 공동 33위에 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3골만 더 보태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32위에 오를 예정이고요. 네. 역대 1위를 보면 앨런 시어러가 260골, 웨인 루니가 208골, 해리 케인이 206골, 웨인 루니 그렇게 1, 2, 3위에 순서로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외신들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어요. 좀 내용을 보면 영국 BBC는 그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해서 공격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과정, 또 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네. 이렇게 조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노력한 결과 엄청난 업적이자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BBC가 조명한 내용을 쭉 보면 개인적인 그런 자질, 개인 기량도 있지만 팀 플레이어, 인성 이런 네.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시작 전부터 조금 관심을 모았던 게 미니 한일전이라고 네. 불렸었어요. 그 일본이 요즘에 굉장히 주목하는 자국 선수가 있거든요. 네. 브라이튼에서 뛰는 미토마 카오루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출전하면서 이제 미니 한일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또 물론 우리나라 팬들은 아직은 아니다. 소니의 견줄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일본에서는 자국 선수다 보니까 네. 손흥민 선수와의 맞대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에서 이게 나다. 네, 이렇게 아시아 팬들 지켜보는 앞에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본 언론은 미토마가 완전히 패했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다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축구 팬들은 국적을 떠나서 지켜 세우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서 이룬 대업들에 대해서 네. 흥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일본 언론이 뭐 미토마가 완전히 패했다 뭐 이런 얘기 미니 한일전 얘기를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모든 아시아 후배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길 바란다. 세상에.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뭐 읊어댔지만 사실 그동안 손흥민 선수 참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100호 골을 만들어낸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손흥민 선수는 꾸준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네. 가장 손흥민다운 골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했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의 브레인으로 다시 돌아온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요? 특별한 일은 뭐 대통령실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자, 우선 우리 총선 딱 오늘 1년이거든요. 1년 전 오늘. 뭐 내년 오늘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예측이 맞나 틀리나 검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야당은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제 여당은 정권 안정론 이렇게 양측이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세게 붙을 것 같으십니까? 우선 박원석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으로는 그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네. 대한민국 총선이라는 게 3개월 전에도 결과를 알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가 많고 한 달 전에도 예측 결과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내지는 야당 심판론인 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전적인 구도가 됐어요. 여당은 맞아요.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여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총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국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지금 여당 전당대회 결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낮고 별다른 전환점이 보이지 않는데 여당의 총선 전략으로서 유효할지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는 그 위기 요인이 있긴 하지만 또 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공천까지 가고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관측들이 높아요. 그렇게 보면 그 여당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는 입장인데 근데 이게 원내 소수당이 방어하는 입장인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국정 운영을 어쨌든 놓고서 그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치러지는 총선이라고 보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조금 더 힘든 총선인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힘든 총선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대선하고 붙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대선하고 총선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대선 승리한 쪽에서 네. 총선을 많이 이겨왔던 이제 전례들이 있죠. 그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이게 대표적으로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고 곧 치렀을 때. 근데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벌어지면 보통은 중간평가 그렇죠. 성격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87년 이후로 9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이 여대 야소 그러니까 여당이 더 이겼던 적은 4번. 그리고 야당이 더 이겼던 적이 5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네요. 팽팽하기는 한데 이게 시점이 어느 때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치러지면은 대부분 여당이 졌습니다. 중간평가 성격이 커서. 중간평가 성격이 커가지고. 근데 그 정권의 지지도가 만약에 매우 높았다. 그러면은 이제 또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례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은 2004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때. 근데 탄핵이 되면서 이게 그렇죠. 역풍 물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지금 구도가 그대로 다 갈지 중간 평가로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식대로라면은 무난하게 야당이 더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이렇게 확언을 안 하십니다. 책임질 발언은 안 하시고 이게 살살 피해 가시는데
있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막 요구하다가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조용합니다. 일단 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지율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색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별로 안 보인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어요. 최근에 막 일이 또 많았습니다. 부산 횟집에 또 이 뭐 보안 기밀 문서 유출에 등등 뭐 당장 내일 모레 또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당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 바꿔요.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네. 당대표도 바꾸고 최고위원도 바꾸고 비대위원장도 새로 데려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기 후반부여서 뭔가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면 당내 미래 권력이나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게 얼굴을 갈아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2012년 그랬었죠. 총선을 맞습니다.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게다가 윤 대통령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당내 지형도 거의 뭐 윤심 일색화된 상황에서 뭐 밉든 곱든 좋든 싫든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좀 전환하고 그리고 당의 역할, 당의 이제 자율적인 역할도 인정하고 네. 그리고 총선의 공천 개입 같은 거를 대통령이 막 그렇게 기피하거나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김기현 대표가 뭐 검사 몇십 명이 총선에 나온다는 건 낭설이고 나도 그런 공천을 인정 못한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했어요. 네, 뭐 장제원 의원도 얘기하고 또 윤재옥 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공천 불이익 물갈이 없을 거다. 근데 그런 걸로 표심을 자극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당 지도부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 몇십 명이 공천될 것 같은 거예요. 문제는 분위기가.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윤 대통령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걸 여당 구성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한 진영을 짜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관철되지 않겠냐. 근데 여당이 특히 보수정당 계열의 여당이 대통령실이 공천에 그렇게 전면 개입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진박 공천 이런 게 대표적이었고, 예. 그리고 MB 정권 시절에 그 이른바 이제 뭐 그 공천 학살. 친박계를 대상으로 한 그때도 뭐 친박연대라는 제3정당이 튀어나와서 결과적으로는 그 친박연대까지 끌어안고서 170몇 석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텐데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으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총선 못 치른다. 일종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반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도 윤 대통령이 일으킬 것 같아요. 예? 일종의 친이 쿠데타 정말요? 형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으로 갈고 또 본인이 원하는 공천. 김기현 대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원장을 간다고. 뭐 책임을 거기다 물을 수도 있죠. 여당의 경쟁력이 처진다 이렇게 싶으면은. 그래서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안 바뀐다 여당은. 대통령은 바꿀 수 없다. 근데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다. 이게 여당의 제일 큰 불안감인 것 같아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1996년 신한국당 그리고 2012년 그때 박근혜 이제 비대위가 이끌었던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당 청분리가 안 돼 있는 때라서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때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뭐 민중당의 이재호 막 이런 분들 막 공천을 해가지고 뭐 남경필 막 해가지고 막 이게 새로운 물갈이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막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이제 공천해야 된다. 쇄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2012년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보궐선거에서 디도스 그 공격 그 논란 때문에 참패한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으로 간판 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새로운 신장 개업을 막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2012년 모델이 되려면은 대통령하고 차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네.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996년 차별화가 모델 아니라 동조화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조화 네. 모델이고 차별화가 너무 어렵게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2012년 모델은 불가능. 그럼 96년 모델로 가가지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 검사야. 쇄신하는데 검사들이 싹 그러니까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정당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은 거잖아요. 네. 막 젊은 피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그랬죠. 뭐 이렇게 좀 참신한 이미지 그리고 운동권도 끌어안는 모습 막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쇄신의 모습이 되는데 뭐 아직은 모르지만은 얘기 나오는 거는 다 검사야.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96년 모델, 2012년 모델 다 난망하다. 지금 현 상황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간판으로 안 된다. 그럼 간판을 갈아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구원투수로 나와서 성공하겠냐. 아니다. 비호감 이미지가 너무 커서 실제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모습으로 보면 네. 총선을 나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이 정부의 말하자면 정체성이나 이 정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하고 뭐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총리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코스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총선에 나와서 국회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면 국회를 저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를 국무위원으로서 대하는 걸 보면 이거 뭐 새로운 국무위원의 상이긴 한데 그게 별로 긍정적인 모습은 네.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스스로의 패착들도 있었고 또 김의겸 의원처럼 거듭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히려 본인이 망신살만 사는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 이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뭐 총선을 이끌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건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이어서 제가 보기에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 봤을 때 뭐 내가 그 300분의 1이 되는 거는 내 격에 맞지 않아.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뭐 국무위원 계속 하다가 네. 뭐 총리를 하든지 다음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든지 다른 경로를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출마가 필요하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 당에 와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일 멀쩡히 하고 있는 사람 총선에 집어넣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얘기도 또 한편 나오거든요. 네. 특히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좀 다른 경로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편의점에 간 한동훈 뭐 보셨습니까? 네, 풍자 웹툰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한 장관 반응이 뭐 오히려 괜찮다. 화 안 냈어요. 화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내면은 진짜 좁쌀이죠. 좁쌀이다. 그럼요. 그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를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풍자는 SNL의 권한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다른 정치인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서의 좀 어떤 아량, 도량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본인도 갈팡질팡, 그리고 당도 갈팡질팡. 주변에 있는 평론가들도 다 갈팡질팡. 모두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미래는 알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전에 들은 게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이 그 강남 쪽에 출마를 한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 한동훈은 절대 출마를 안 해. 그리고 총리나 부총리를 노리고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송파 얘기도 있잖아요. 송파.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송파 병이냐, 그러니까 의리냐. 거기는 김근식, 송파 의리냐, 거기는 김웅, 뭐 갑은 아닌 것 같아. 배현진 쪽은 아닌 것. 거기는 이제 조직부총장까지 맡았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다 사실은 이 한 그룹의 전언을 듣고 사실 이게 또 와전되고 한 거라서 그것도 이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동훈한테라도 조금 바짓가랑이를 잡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국민의힘의 상황. 네. 이게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실은 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세대에서 고르게 나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지역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영남이라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그 빨간 신호등이 켜진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어쨌든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천하용인 팀을 이렇게 내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가는 전략 이렇게 좀 구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준일 대표 왜 웃으세요? 왜냐하면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김기현 네. 대표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 이준석 대표랑 같이 일했잖아요. 맞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고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김기현이 이준석을 데려오고 싶어도 아마 못 참는 분이 한 분 있을 겁니다. 용산에 네. 용산에 그분은 절대 참을 수 없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용산 여의도 출장소인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거를 절대 이준석을 데려올 수가 없죠. 윤허가 떨어지기 전에는 근데 네. 뭐 이미 감정적으로 네. 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두 사람은. 네. 아마 이제 그런 게 대통령이 그 기조를 좀 바꿀 수 있느냐에 그 뭐랄까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천하용인 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2030 민심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특히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상징성도 있고 때문에 총선 때 뭔가 이게 통합의 모드를 발휘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수도권에서 해볼 만한 승부로 선거를 네.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내칠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설사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바꿀까? 별로 안 바꿀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눈치만 보는 거지. 근데 이렇다 할 제스처를 못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한동훈 장관이 설사 총선에 내가 출마하고 정치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총선에 출마해도 과연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대통령하고 분리가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 투수면 선발 투수하고 학교도 다른 데 나오고 네. 구질도 좀 다르고 네. 투구폼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타자들을 속일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네. 같은 학교 나온 데다가 구질도 똑같고 투구폼도 똑같고 그러면은 그 난타당하죠.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V1, V2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대통령실 안에 누가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한동훈을요? 네.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둘 다 안 좋아한 제가 전에 듣기로는 둘 다 질색이다. 이준석이라면 질색이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물어보지 누가 더 싫어하세요?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 못해서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알아볼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더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좀 관계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 발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정치 정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야합입니다. 그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일시 귀국해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친명 비명 다시 또 갈리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역할론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당장은 그런 해석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 너무 싶어요. 섣부르다. 물론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고 또 당내 세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네. 거의 1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일정도 있어서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데 당장의 이낙연 대표 뭐 역할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네. 설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논외로 하고 보더라도 네. 별로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호남 민심을 회복하는 데는 이낙연 대표가 또 호남 출신이시고 하니까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이제 총선 가까이 가서 얘기인 거고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낙연 대표를 대안으로 그야말로 구원투수로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민심도 그렇게 따라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정치적 해석을 그 이낙연 대표를 둘러싸고
이렇게 성급히 하는 게 글쎄요.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그게 그렇게 큰 뭐 변수가 되거나 도움이 될까 싶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잠시 지금 가라앉은 듯하지만 또 검찰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죠. 변수가 더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좀 식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거 뭐 이것도 해도 방탄 저것도 해도 방탄. 그러니까 진짜 방탄이라고 하면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방탄이잖아요. 근데 뭐 숨만 쉬어도 방탄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국민의힘에 좀 분발을 촉구하고요. 새로운 좀 이게 네, 이슈를 만들어라. 캐치프레이즈나 뭐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좀 구호를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가장 먼저 돌아오는 선거법을 비롯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것. 그게 대장동이 됐든 앞으로 기소될 뭐 여러 건들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이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확 커지는 거고,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한 번 더 넘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대할 것이냐.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만성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에 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딱히 잘하는 게 없어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못하면 다 이슈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더 커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기는 저는 거의 선거법 1심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그대로 이 상태로 간다라는 이 분위기 거고. 이어진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중요한 거는 고민정 최고도 얘기했는데 초가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뭐 얘기 비명계 쪽의 얘기는 8월 말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죽으나 사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당대회 또 치러야 되니까 그 전에 바뀌면 죽어도 안 된다라는 게 분위기라서 사실상 휴전 상태다 지금. 그렇죠. 휴전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6월 말에 귀국을 하시든 말든 그게 별로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취재해 보면 휴전 반승 전략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충 휴전하고 반씩 나누자. 사실 거의 국민은 없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 박원석 의원께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무당파.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음이 3분할 구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에 이제 한석을 차지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3, 4위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뭐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심판론, 저쪽에서는 무조건 안정론 이러면서 세게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3, 4위가 설당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소수정당의 진출 문제, 뭐 선거제도 개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정당들의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문제하고 네. 지금 정치 지형에서 제3당의 필요성이 커지는 거하고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전 최악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제도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양당의 기득권이 또 예의 작용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핑계를 또 서로에게 대면서 그래서 선거제도의 변동폭이 별로 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본다면 그 소수 정당들은 또 한 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내년 총선에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지금 대한민국 양당 체제가 극단적 퇴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특히 이제 2030들은 어디 마음 줄 정치 세력이 없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양당 체제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 지금 뭐 그 중심이든 주변부에서도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게 정치가. 근데 이런 목소리들은 있어요. 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제3지대를 여느냐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는 대선 주자 없으면 안 된다. 지역 기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통설로 작용하잖아요. 네. 과거의 국민의당 성공 모델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왜 오래 가지 못했을까.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게 대선 주자의 대권 프로젝트형 정당 그리고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의 급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양당 체제로 수렴되는 그 반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3정당이나 제3지대를 논의하려면 그건 대한정당 논의해야 된다. 네. 일시적으로 공천 탈락자들이 모이는 정당이거나 대권 주자의 대권 프로젝트 정당이 아니고 대권 주자는 그렇게 대한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대권 주자를 따라서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논의가 가면 저는 그런 수준으로 논의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더 이상 무슨 진보 보수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민주당 왼쪽도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 오른쪽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양당이 워낙 퇴행을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대한정당 논의의 줄기가 나와서 그게 일정 볼륨으로 그 세력화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준일 에디터께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도청 논란이 터졌습니다. 예. 이거 미국 국가안보실 기밀대화 도청 논란인데요. 당장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예. 근데 이거 수습을 좀 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상당히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은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수습은 미국이 해야죠. 네. 수습은 미국이 해야 되는데 미국 너희가 수습해줘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청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중요한 거는. 네. 협의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2013년에도 약간 박근혜 정부가 협의 스탠스였거든요. 항의하거나 뭐 이제 그 관련 자료를 다 내놔라. 우리가 네.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국무총리가 약간 협의하는 스탠스였는데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나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너무 도감청이 취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청이 공식적으로 3번 있었죠. 미국에 의해서 1976년에 있었고 네. 2013년에 이제 스노든 때 이제 알려진 거이고 이번에 네. 2번인데 자 1976년 거는 그거는 전화 통화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그 대화 이런 안에서 하는 게 다 이제 얘기가 유출됐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 거는 전화 통화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회의 내용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는 지금 76년처럼 안보실에서 그냥 대화한 게 거의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완벽하게 지금 이거는 우리 보안이 미국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 보안에 실패를 하는 건데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다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이 없어요. 이거는 되게 심각합니다. 저는 미국한테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북한도 그러면 우리 거 도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빨리 대통령실이 지금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한테는 어찌 됐든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뭐 지렛대로 삼아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강력하게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집무실 이전 그리고 도감청은 무관한 사안이다. 정쟁을 위해서 한미 관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 입장. 미국이 도청이라는 일종의 적대 행위를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게 네. 한미 관계를 훼손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먼저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쪽이 마땅한 해명을 하고 또 그 전 경위에 대해서 우리 쪽에 정보와 자료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걸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주권 국가로서 우리 주권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결국에 이제 국익의 훼손을 가져온 건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렁하게 대응하고 미국은 늘상 그래왔으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네. 태도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거 일종의 경호 실패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있으면 저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중상중의 그 도감청 방지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처에 주한미군 바로 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도에 이 정보관리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감청을 이렇게 집적하는. 근데 그 옮길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옮기고 나서도 제대로 된 보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그에 대해서는 내부의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걸 앞세워서 모든 것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고 그 국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미국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작동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쨌든 미국에 퍼주기만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동맹이 아니죠. 그 속국이죠. 그런데 이 동맹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항의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조차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지난 대일 외교 참사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저는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결국엔 일으키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들도 이 상황을 주시할 거예요. 이게 잇따른 그 지난번 대일 외교 실패에 이어서 잇따른 일단 외교 안보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원칙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국제본부에서도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꼭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을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날리면 바이든에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추측도 하고 있어요. 정부서 옵니다. 최근에 뉴욕포스트에서 그 보도를 했거든요. 제목이 한국 대통령의 모욕적인 한 마이크 경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초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환기시켰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 퉁치는 분위기 물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예, 정말 좀 갑갑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현안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금 이 그 도청 논란 살펴봤는데요. 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 일면 머리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 관련 뉴스들 지금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일부 문건이 한 달 전부터 이미 그 사이트에 공개가 돼 있었는데 미 당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트위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퍼진 다음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즉시 차단에 나섰지만 사실 이 온라인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일단 한번 퍼지고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다 삭제하는 거에 당연히 실패를 했겠죠. 지금 다 주워 담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일단은 유출 경로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주요 외신들은 이건 뭐 행정부 내부 소행 아니겠느냐. 아하. 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뭐 기밀 문서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이 됐고,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수집이 된 것도 문제고, 그게 내부적으로 사실 돌았으면 알지 못했으면 들키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확산이 되지 않았겠지만 논란이 커지지 않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게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개가 된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지금 각국이 굉장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수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정보 체계가 뚫린 셈이다. 네. 이런 이제 평가, 미국 언론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부도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거의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전쟁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의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 측의 군사 안보 기밀, 심지어 언제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실시간으로 러시아의 이런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또 파장을 걱정해야 되냐면은 러시아 측에서 역정보를 흘리진 않겠는지, 그리고 러시아 내에 심어놓은 미국의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이제 그 라인이 또 드러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수싸움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미국이 되게 희한한 게
러시아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 뭐 장군이라든지 또는 정치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감시도 해왔다라는 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뭐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 언제 어느 부대로 어떤 게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건 러시아 측에서 정보를 얻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이 나라들에 대한 도청도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한국 영토 내에서 불법적인 도청을 했고 뭐 대한민국 국가안보 다 빵빵 뚫렸고 과연 그 대화만 뚫렸을까? 유출된 건 그거지만 어디까지 뚫렸을지 사실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게 언론에서는 무섭죠. 안보실뿐만 아니라 뭐 국방부, 외교부 이런 데도 다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유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은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문건 유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해서 향후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뭐 이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3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안 하겠다. 미국하고 가까운 친구들, 동맹국 정상 그리고 당시에 메르켈 총리가 또 세게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전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한 거예요. 또 들통이 난 겁니다.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정보를 빼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행위가 적발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켜진 적은 없죠. 그리고 사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은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가장 사실 이 관련해가지고 충격적이었던 거에 언제냐면은 2020년 2월에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2018년까지 미국 CIA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크립토 에이지라고 하는 암호 장비 회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120개 나라에 그 장비를 팔았다는 거예요. 미군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는 믿을 만한 장비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수십 년간 그 나라들의 기밀을 다 빼왔다라는 게 2020년이 돼서야 발각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말씀하신 2013년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를 10년 이상 도청한 사실이 그때 밝혀졌었죠. 자,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미국 NSA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덴마크 해저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또 유럽의 고위 정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 이런 폭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자, 뉴욕타임즈가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동맹국 도청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뭐 동맹국들에게는 별로 놀랍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기밀을 모으고 있다. 정보를 빼가고 있다 이러면서 한동안 반화웨이 동맹 엄청나게 확장시켰고 지금은 또 틱톡 금지시켜야 돼 이러면서 법안까지 마련을 해서 전 세계 빨리 틱톡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할 거면은 들키시나 말 것이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미국 행정부 내 소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흘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앞서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개된 이상 이때부터는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협상 카드를 얻은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 발빠르게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은 거기 공개된 거 가짜야.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어라고 부인하고 나섰거든요. 자,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물밑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국제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은 다시 신냉전 체제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을 먹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한 편을 먹고 자, 너네 어느 편에 붙을래라고 했더니 신이라는 글자 하나가 붙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어느 한쪽에 붙는 게 확실했죠. 지금은 소위 중위권 국가만 돼도 국익을 따져가지고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빈 방문을 했다. 근데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유럽연합의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갔습니다. 네. 자, 왜 갔느냐?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중 갈등, 신냉전 체제에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가는데 우리 유럽은 제3의 길을 열겠다. 이걸 또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이 단합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행위원장과 함께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이거였지만 실질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유명 CEO도 60명 대동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규모 네. 경제사절단. 결국은 경제 협력을 하러 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2년 전부터 미국을 제치고 유럽 최고의 파트너로 떠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유럽의 그 중국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중국의 그 자본력이 유럽에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동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유럽 전반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네. 방문은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로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뉴스 엄청 나오고 있죠. 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헬리콥터 50대, 4조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16척 판매했고요. 네. 핵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화장품, 금융상품, 돼지고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주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폰데어 라이언 그 EU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홀대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중국이 철저하게 실리 외교를 했고 냉혹하게 투트랙 방법을 쓴 건데요. 중국 외교부는 처음부터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빈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 대해서는 중국과 EU의 합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격하를 시켰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단합을 과시하려고 이 위원장과 동행을 했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한 건데요. 일단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 공항에서부터 일반 승객 출구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네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호화 만찬 등 주요 행사에서는 다 배제가 됐습니다. 같이 갔는데. 저는 이 밥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네. 아니 본인 이렇게 대접받는다고 같이 간 위원장이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네. 본인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사실 6일날 정상회담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혼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냐. 네. 자, 마크롱은 중국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은 사실 서방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사람인 거예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신들의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프랑스의 역할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가기 전부터 사실은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쓴소리를 크게 하고 갔단 말이죠. 네. 중국은 쟤는 미국의 꼭두각시야 이러고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군요. 그걸 아주 그냥 대놓고 팍팍 티를 내줬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준비해 주신 뉴스가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스라엘 소식은 다음 주에 마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